네, 지금부터는 2월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는 설 연휴 때문에 이틀밖에 안 열리니까 국내 일정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글로벌 일정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죠. 네. 1월 31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이제 유로존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2월 1일은 이제 한국 지표입니다. 한국의 1월 수출입 동향 발표가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돼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그 RCEP이라고 부르죠. 네. 여기 이제 일본하고도 FTA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알파벳, 구글이죠. 이게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수요일 날은 오펙 플러스 회의, 이제 러시아까지 참여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고, 메타 플랫폼, 이제 예전에 페이스북입니다. 퀄컴 이 두 개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요. 2월 3일 이제 목요일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개장을 합니다. 다시 재개장을 하는 날이고, 그날 이제 ECB 통화정책회의 유로존에서 열리게 되고, 미국의 1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요. 2월 4일은 이제 미국의 1월 고용보고서 발표되고,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그날 개막을 해서 20일까지 개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월 증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변수 내지 리스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이제 연휴 기간에 발표되는 것 중에 그 우리 한국의 1월 수출입 데이터. 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12월도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출액보다 무역 수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적자가 났거든요. 수입이 늘죠, 지금. 수입이 너무 많이 나요. 에너지. 그게 이유가 이제 에너지 가격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게 기업들을 마진을 압박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역 적자가 또 얼마나 늘었을지 이게 좀 우려되는데, 무역 수지 좀 흐름을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만큼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는지, 실제 진짜 둔화되는가. 지금 둔화될 걸로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ISM 제조업 지표가 잘 나오면 그럼 또 경기 둔화 우려가 조금 누그러뜨면서 증시에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ISM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긴장하는 게 물가는 올라서 금리는 올리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 그런 우려가 좀 해소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의 1월 고용 데이터, 이것도 네. 마찬가지죠. ISM 제조업 지표랑 이제 맞닥뜨리는 그런 지표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결국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 지금 당장은 안 하겠지만 동계올림픽이 20일 날 끝나요. 끝나고 나서 과연 3월에 또 중국의 전인대까지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 분명히 중국이 뭔가 공격적인 통화 정책을 또 발표할 수도 있어요. 중국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네, 부양책이죠. 네, 부양책 맞아요. 그래서 뭐 통화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 같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못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면 3월 초까지는 분명히 좀 기대감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중국의 그 어떤 통화 정책도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과거 금리 인상 시기를 보면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더라고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전망을 잘 하기 어려운데, 우리 서학 개미들도 많이 투자해 놓은 미국 이제 기술주들, 빅테크 기술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단기적 또 중장기적 이렇게 전망을 나눠서 한번 보면 어떨까요? 일단 당분간은 기술주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2년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그 이유가 언택트 기반의 이제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당겨 반영한 거죠. 이런 좋은 것들을. 그래서 거기 뭐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플랫폼, 네. 그다음 뭐 넷플릭스만 해도 언택트 수요 많이 받았잖아요. 또 지금은 이제 많이 무너져 있지만 뭐 줌 비디오라든가, 예, 또 펠로톤 같은 이제 집에서 홈 트레이딩하는 기구를 파는 회사들, 이 기업들이 언택트 수요로 주가가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혜를 이제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주들의 좀 주가 조정이 당분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오르면 당연히 할인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는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PS 곱하기 PER. 그럼 PER이 밸류에이션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긴축 사이클이 강해지면 PER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면은 높은 펄을 주던 기업을, 예를 들면 PER 100배 주던 기업이 이익이 똑같아도요 80배 줄 수도 있어요. 금리 때문에. 그러면은 주가는 20%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기업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투자 환경 자체가 지금 일단은 변했기 때문에 고성장주들한테는 되게 지금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그냥 막연히 성장 언젠가 뭐 금리가 뭔 상관이야 성장하겠지 이런 거보다도 정말 여러분들이 잘 그 미국 기업도 잘 이렇게 그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가 오르고 그래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PER이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주가 올라가는 방법은 뭐가 남았죠? 요 이익이 올라가면 돼요. EPS가 올라가야죠. EPS를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EPS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자사주 매입해서 주식수를 낮추면 돼요. 예. 아니면 이익을 진짜 올려주든가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니까 이거는 대부분 충족을 하니까 남은 건 뭐죠?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익이 확실히 늘어날 수 있는 기업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이제는 작년하고 완전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요새 주가 잘 가는 기업이 코카콜라 같은 회사. 미국의 P&G 아시죠? 네. 생활용품. 인플레 시대인데 가격을 전가시켜 버려서 돈을 더 잘 벌어요. 스타벅스도 아마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가격 올려버렸잖아요. 가격 올려도 사람들이 스타벅스를 안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면서 인플레를 오히려 역이용하는 거죠. 예. 그런 기업들은 EPS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성장주 비중을 올해는 좀 낮추고 뭐 가치주나 이런 식으로 담는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 조정을 좀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조건 가치주라고 얘기도 안 드리고요. 가치주 내에서도 아까 제가 코카콜라, P&G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들 가치주잖아요. 근데 가격 전가에서 이익 가시성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가격을 500원 올려도 사람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마시겠죠. 그런 기업들만 이게 선택이 되지 아무 가치주나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이익의 성장이 나오는데 이게 지속되는지 이게 워런 버핏이 했던 얘기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기업은 이익 증가의 가시성이 있는 기업이냐 이걸 항상 내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근데 그 기업이 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예시는 어쨌든 애플, 네. 그 다음에 코카콜라, 뭐 스타벅스 브랜드 가치가 확고한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로 좀 추리는 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빅테크 주도 지금 실적들은 대체적으로 다 좋지 않습니까? 실적은 좋아요. 예. 좋은데 이제 문제가 전망치가 아, 꺾여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 증시, 미국 기업들 보면서 이렇게 부러지는 기업들 보니까요. 대표적인 게 대부분 언택트 기업들이 많은데 일단 환경 자체가 좀 안 좋잖아요. 거기에 인건비가 너무 많대요. 그 프로그래머들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좀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이 인건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예전보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은데 이익 가시성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면 이제 주가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이제 공포가 심하고 그래도 뭔가 개인 투자자들 가운데 일부에서는 지금 좀 팔고 예. 손에 이제 손절매를 하고 다음을 좀 기약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좀 저가 매수 오히려 기회다 해가지고 오히려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을까 뭐 행동 요령이 조금 궁금해들 하거든요. 이사님 경우에 만약 투자를 한다면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지금 현명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초기에 좀 하락할 때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지금 지수가 1월 달에 3,000에서 네. 지금 2,600까지 찍고 왔잖아요. 그럼 400포인트가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는 웬만한 개별 기업은 30% 빠졌어요. 다들. 네. 지수가 10% 이상 빠졌으니까. 그러면은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기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30%를 손절을 하면 만회하려면 60% 이익이 나야 되거든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지금 그렇다고 우리나라 증시가 비싸냐 위기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저는 이제 큰 그림에서는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공급망. 네. 그 모든 게 원인이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는 시간 지나면 해결된다고 봐요. 예,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이슈가 계속 나왔잖아요. 반영이 됐는데도 또 반영된 거죠, 사실은. 더 악화되니까. 그게 더 빠진 건데 이게 새로운 이슈는 아니거든요. 작년 네. 하반기 우리나라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것 때문에 충격을 한번 더 받은 거죠. 이 공모주 이런 이제 부담감들. 그래서 주가 더 빠진 건데, 근데 공모주 청약 이 부분 때문에 빠진 거는 일시적이잖아요. 구조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이고 현대 엔지니어링은 뭐 상장 철회할 정도로 이제는 공모주 시장이 아마 굉장히 다운될 겁니다.
이 다운된다는 건 증시에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수급이 이제 더 이상 불편한 수급이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를 내가 판단을 내렸을 때 2600, PER 9배, 코스피가 위기 수준의 PER.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 올해 역성장은 아니거든요. 작년보다 지금 현재 전망은 작년보다 이익이 늘어요. 근데 지금 극단적인 지금 가정으로 네. 보면 역성장한다까지 지금 반영을 한 거예요. 그리고 2018년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2018년은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생길 때예요. 근데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정도 흐름까지 지금 나온 거예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2600 이 상황에서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 내가 포지션을 정리할 상황이냐. 네.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해결될 이슈다. 공급망 이슈만 시간이 좀 언제 걸릴지 저도 모를 뿐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충분히 반영됐고 다 일회성 요인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거는 저는 이거는 권유드리고 싶어요. 그냥 현금을 하자는 게 아니라 다 폭락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한 10개 갖고 있으면 내가 1000만 원이 있으면 이 중에 몇 개는 이거 난 더 사야지 이럴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돼 있는 기업 있죠. 네. 아니면 공부도 안 돼 있지만 그냥 물려 계신 것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건 지금 내가 손절해야 되나 아마 불안한 기업들 몇 개 있을 거예요. 잘 모르고. 그러면 갈아타시라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잘하는 기업으로 좀 아예 집중을 더 해버리자. 그게 맞는 거지. 포지션 정리하고 언제 또 올라가겠지. 이게 어려운 게요. 이렇게 급 나가면요. 갑자기 한 200-300포인트 V자 방향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멘붕 오거든요. 진짜. 바닥에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2,500이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런 대응을 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논리에 동의를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든가 좀 액션을 취하고 싶으면 좀 포트를 바꿔보자. 갈아타기를 하자. 예, 예. 예. 그게지 그냥 현금 갖고 들고 있자.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절매보다는 차라리 갈아타기가 더 예. 아는 종목을 갈아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냥 많이 빠져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 해결될 악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2월까지는 변동성이 나와도 3월 FMC가 지나면 좀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연준 의장도 그 얘기는 했거든요. 하반기에 물가 좀 안정화될 것 같다고. 그럼 시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팔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일단 끝이 났다고 하지만 이제 편입돼야 되는 예, ETF에 맞아요, 편입돼야 맞아요. 되는 이런 변수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설 연휴 이후에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소재주도 있고 경쟁사도 있는데 예. 이런 업체들은 한동안은 계속 좀 예, 약간 어쩔 수 없어요. 부담이 지속될 예, 수 있다. 왜냐면 편입을 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그거 보고하려고 그러겠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운용사들 입장에서도 미리 좀 팔아놓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비워놔야지 또 사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수급적으로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네. 회사의 문제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되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요 편입이 끝날 때까지는 조금 수급적으로는 불편한 불편할 게 수 있어요. 지속될 수 있겠네요. 예, 근데 이제 좀 주가 그리고 또 테슬라가 주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좀 많이 빠졌어요, 사실은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급 나간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옆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횡보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르는 건 좀 본격적으로 오르는 건 이제 이런 편입 이벤트가 끝나면 그럼 더 이상 이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좀 오히려 가볍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편입 이후에는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그 GM의 합작사죠. 네. 뭐 얼티엄 셀저 여기서 미국의 제3 공장을 건설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뭐 장비주들에게는 약간의 효제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오하이오주에 1공장을 좀 갖고 있고 테네시주에 2공장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배터리 쪽에서는 1등이 되게 되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지금 미국이 BBB 법안이라고 지금 사회복지 법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직도 좀 통과가 안 돼요. 그게 통과가 돼야 전기차 보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또 줘요. 네. 그러면은 당연히 미국의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게 아직은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더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조맨친 상원의원도 그 얘기 했거든요. 나 친환경 법안은 반대는 안 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상반기만큼은 2차 전지 저는 장비주들이 굉장히 좀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못 갔거든요. 그런 가격 매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1위 테슬라가 이제 작년 실적은 역대급으로 좋았는데 이제 반도체 칩 부족은 지속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하니까 올해 작년에도 안 좋았던 주가가 올해도 계속 부진할까 이게 걱정되는데 어떨까요? 현대차의 부분만 봤을 때는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1분기가 좀 공급망이 피크고 2분기에 점진적 회복, 3분기에 정상화. 그럼 3분기에는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현대차를 좀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왜 이걸 또 그렇게 좀 신뢰를 하냐면 다음 날 기아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기아가 뭐라고 했냐면 기아가 그래 주가 올라갔거든요. 22년도 공장 판매를 330만 대 목표로 잡았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수치래요. 이게 시장이 기대한 거 이상으로 목표 수치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날 그 급 나가는 날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근데 반도체 공급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근데 공격적으로 올해 만들겠다고? 그럼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럼 그만큼 반도체 수급에 좀 자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반대로 역으로 추적을 하면. 그래서 기아의 그런 공격적인 증설 목표를 봤을 때는 일단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좀 반도체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공급망 이슈는. 네. 그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1월 증시에서는 거의 모든 업종이 사실상 폭락했는데 2월 증시 되면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 주목할 수도 있다.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가격이 꼭 오른다기보다도 이런 업종은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네, 물론 이제 1월에도 선방한 업종들이 몇 개 있죠. 뭐 음식료라든가 네. 2차전지 장비 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2월에 만약에 증시가 한 번이라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준다면 일단 가장 우선되는 건 낙폭과대죠. 많이 빠진. 그러니까 아마 다 올라갈 거예요. 당연히 다 올라갈 텐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옥석을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좀 주목하실 업종은 저는 일단 뭐 많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네. 여전히 특히 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도 기대치 이상을 내줬고 삼성전자도 이번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내용 자체는. 그래서 반도체 업종 여전히 잘 보시고 투자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자동차 네. 역시 지금 부진하지만 부진할수록 모아야 된다. 왜냐하면 악재들을 계속 반영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드는 게 그게 몇 달 됐잖아요. 네. 근데 점점 기아의 저는 실적 발표 보면서 기아의 자신감을 좀 보면서 조금씩 정상화되기 시작하겠구나.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밸류 정말 싸잖아요. PER 뭐 기아가 5배니까 네. 괜찮고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했던 게 데이터가 좋은 게 좀 안 간 업종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는데 조선 업종이에요. 네. 왜냐면 수주가 굉장히 좀 잘 돼요. 잘 되는데 주가는 전혀 반응을 못하고 오히려 빠져버렸죠. 그래서 조선업종도 어쨌든 올해는 숫자가 중요하니까 네. 수주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잘 보시고 그리고 낙폭과대에서 좀 싼 거 중에서는 저는 오히려 역발상 측면에선 건설주. 건설주가 아시겠지만 최악이었잖아요. 1월에. 예. 사고도 나고. 네, 사고 나고 막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그 여름에 또 중대재해법 그것도 네, 맞아요. 건설주에게는 악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악재가 다 쏟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원가 부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하죠. 옛날에는 건설주가 올해 분명히 좋을 거다 이랬는데 네. 갑자기 이제 버림받아 버렸어요. 근데 근데 그 악재는 일단 다 받았어요. 이미 반영은 했고 그만큼 싸졌고요. 거기에 올해 대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주택 공급 느는 거는 바뀌는 건 없어요. 늘어납니다. 그리고 해외 모멘텀 있잖아요. 국제유가 올라가면 중동에서 발주가 어쨌든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한테는 계속 수혜가 예상돼요. 근데 그런 좋은 점은 다 무시되고 그냥 주가 폭락했으니까 건설주도 한번 역발상 측면에서 한번 보시는 거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로 연불리의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반도체 장비를 굉장히 좋게 보는 게 투자를 일단 많이 하니까 전방 산업이 그래서 좋게 보는데 그 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 게 신한금융투자에서 고영민 최도현 연구원님이 옹고지신이라는 제목인데 이게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찾자는 그런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장비가 뭐냐면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삼성, 그러니까 D램 사이클이 이렇잖아요. 올라가면 돈을 많이 벌죠. 그럼 삼성과 하이닉스가 전형적이에요. 투자를 늘려요. 그럼 반도체 장비 회사를 주가 확 올라갑니다. 투자 늘리니까. 근데 어떻게 되죠? 투자 늘리면 공급 과잉. 예. 그럼 어떻게 되죠? 꺾이죠? 예. 주가 꺾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투자- 공급 줄인다 그래요. 투자 줄인다. 투자 줄이겠죠. 그럼 주가는 반토막 나요. 이게 반복됐어요. 전형적인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엄청나게 고생하고 제대로 타신 분은 몇 배씩 수익이 나요. 그 정도로 되게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줄 누가 장기 투자하냐 막 이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부러워한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그냥 몇 년간 주가 올라갑니다.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ASML이라고 예. 네덜란드. EUV 독점 기업은 정말 장기 투자 할 만하잖아요. 네. 사이클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장비주도 이제 그럴 때가 왔다. 근데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회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온고지신에서 이제 옛날 걸 좀 버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새로운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가 고객사가 많아지는 회사가 좀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뻔하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아니라 마이크론, TSMC. 그리고 중국도 은근히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이클에 종속이 안 돼요. 그리고 TSMC나 인텔도 요새 투자 많이 하잖아요. 얘네들은 주로 파운드리 투자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쪽은 계속 투자가 늘어나요. 그럼 그 사이클을 계속 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이클 측면에서 고객사가 좀 다변화된 기업들, 많이 늘리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을 하시고 아마 이게 자막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매출 그 처가 다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장비는요 대부분이 메모리예요, 그냥. 뭐 D램, 낸드 이쪽인데 요즘에 이게 체질 개선에 성공해가지고 그 비메모리 투자 이 장비도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비메모리 물론 뭐 EUV 장비를 만들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쪽에 필요한 그런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또 하나가 국산화를 많이 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 독점하던 그런 검사 장비 같은 거 있죠. 이런 식각 장비 이런 기업들이 이런 장비를 옛날에 그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국산화를 더 열을 올려버렸죠, 삼성하고. 그래서 국산화한 기업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뭐 계측 장비, 검사 장비, 식각 장비 이런 기업들이 좀 일부 있으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이제 보안 투자라 그래가지고 보안 투자가 뭐냐면은 이제 그 웨이퍼 같은데 그러니까 효율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안 좋았던 공정을 좀 공정보다 좀 더 좋은 공정으로 옮겨가는 걸 이제 마이그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 용어로 영어 용어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필요한 장비. 이거를 제가 하나만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웨이퍼 있잖아요. 네. 웨이퍼에다가 이거를 뭐 포토 공정, 식각 뭐 여러 가지 깎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를 하냐면은 이 동그란 웨이퍼에 막을 만들어요. 네. 막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잘라내야 돼요. 그 반도체 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형성이 돼야 그걸 잘라서 반도체 칩에 딱 붙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공정을 우리가 증착 공정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옛날에 뭐를 했냐면 거기다 가스를 넣었어요. 화학, 네. 그다음 물리적인 기상 증착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튼 그런 걸 해소했는데 그러면은 이 증착을 할 때 이게 부피가 커진대요. 네. 근데 옛날엔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방막증. 예, 맞아요. 예. 방막 증착. 예. 근데 요새는 뭘로 바뀌었냐면 원자 증착으로 바뀌었어요. 아. 원자는 뭐냐면은 그 바로 그 웨이퍼에다가 살짝 막만 살짝 입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께가 되게 얇아요. 미세 공정에도 맞고 그걸 해주는 장비가 ALD 장비라고 있어요. 네. 그걸 하는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탄생을 했어요. 네. 그럼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원가도 절감되고 거기다 저전력이거든요. 이것도 작게 만들고. 그래서 그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이 당연히 사이클을 이제 탈 리가 없죠. 꾸준히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시를 든 건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까 기업들도 세분화돼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도체 장비 좀 한번 고민하신 분들은 저번에 설명드린 그 하나금융투자 보고서랑 요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하나 정도는 꼭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 기업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정도는 선택해서 올해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월 효과 기대가 무색하게 1월 증시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2월에는 시장이 좀 달라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해외 움직임 잘 살펴보면서 향후 대응 전략 잘 세우시길 바랍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 이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